너 지금 비밀번호 바꿀 거야? 지금 네 시어머니랑 해보자는 거지? 결혼 초기 2년 동안 저희 부부의 결혼 생활은 무척 평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간섭도 없으셨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 외에는 연락도 자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내가 정말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구나 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맛집을 찾아다니며 데이트를 즐겼고 평일에는 각자의 일에 충실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시댁과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전화 통화를 하는 정도였고 명절에 한 번씩 찾아뵙는 것 외에는 특별한 왕래가 없었죠. 여보, 우리 엄마가 간섭 안 하시는 거 정말 다행이지? 남편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을 때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래, 정말 감사한 일이야. 요즘 시대에 이렇게 선지켜주시는 시어머니 많지 않잖아. 하지만 그 평온함은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 갑작스럽게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평일 오후에 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집중해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음식이 든 커다란 봉투를 들고 서 계셨죠. 어머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아이고, 며느리 보고 싶어서 그냥 왔지. 반찬 좀 해왔어. 너희 둘이 제대로 먹고 사나 싶어서.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고 가져오신 반찬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첫 방문이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다음부터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요즘은 집에서 재택 근무 중이라서요. 뭐 그런 것까지 연락해? 우리 사이에. 시어머니는 제 말을 가볍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방문은 점점 잦아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일주일에 두세 번. 항상 예고 없이 오셨고 제가 집에 없어도 혼자 들어와 계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도와주려고 그러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어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고 안방 옷장을 뒤져서 정리 상태를 체크하셨어요. 제 화장대 앞에 서서 화장품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시기도 했고요. 이런 색깔은 너무 진하잖아. 며느리가 이런 거 바르면 안 돼. 그건 제가 쓰고 싶어서 산 거예요. 쓰고 싶다고 다 쓰는 게 아니야. 이젠 남편도 있는데 단정하게 해야지. 대화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하루 종일 밀린 일을 처리하느라 지쳐서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물줄기를 맞으며 잠시 긴장을 풀고 있는데 갑자기 욕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샤워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서 계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화장실 휴지 떨어진 것 같아서 가져다 주려고 했지. 지금 제가 샤워 중이잖아요. 같은 여자끼리 뭐 어때? 뭘 그렇게 놀래?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도와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제 사생활, 제 공간, 제 경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아기는 없을 거야. 그냥 며느리 챙기려고 그러시는 거지. 이건 챙기는 게 아니라 치매야. 나한테는 사적인 공간이 필요해.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다시 잘 말할게. 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시어머니께 제대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아서 할게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저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를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상황을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사적인 공간과 명확한 경계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결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무단 방문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오시다시피 했어요. 제가 출근한 사이에 집에 들어오셔서 청소를 하시거나 냉장고를 정리하시거나 심지어 제 옷장을 뒤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제 화장대가 텅 비어 있었어요. 제가 아끼던 립스틱과 아이섀도우 팔레트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 화장품 어디 두셨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 그거 내가 버렸어. 색깔이 너무 화려해서 천박하더라고. 결혼한 여자가 그런 거 바르면 술집 여자 같아 보여. 네, 버리셨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물건을, 제 돈으로 산 물건을 허락도 없이 버리다니. 왜 그래? 시집 온 여자가 단정해야지. 요즘 젊은 애들은 맨날 화장 진하게 하고 다니는데 우리 며느리만큼은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제 물건이잖아요. 어머님이 맘대로 버릴 권리가 없으세요. 아이고, 이 사람아. 내가 며느리 잘 되라고 하는 소린데 왜 그렇게 나와?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셨어요. 저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따져 물었어요. 오늘 어머님이 내 화장품 다 버리셨어. 이게 말이 되냐고. 엄마가 그러셨다고? 왜 그러셨대? 색이 천박하대. 술집 여자 같대. 남편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네가 예쁘게 보이라고 그러시는 거 아닐까? 예쁘게 보이라고? 남의 물건 마음대로 버리는 게 예쁘게 보이라는 거야?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절대 시어머니께 제대로 된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라는 걸요. 지난 몇 달간 계속 말한다고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는 또다시 예고 없이 집에 오셨습니다. 그날은 제가 재택근무를 하는 중이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간섭하셨어요. 너 이 커튼 너무 어둡지 않아? 집이 왜 이렇게 어두워? 저는 이 색이 좋아서 골랐어요. 아니야. 이건 바꿔야 해. 당장 버려라. 내가 다음에 밝은 색으로 사다 줄게. 필요 없어요. 저는 이게 좋아요. 아이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시어미가 해주겠다는데 고맙게 받아야지. 저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을 걸고 이것저것 지적하시는 바람에 집중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노트북을 들고 카페로 나가서 일을 마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제 공간과 제 시간, 제 물건을 지켜야 한다고 마음먹었죠. 다음 날 저는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했어요.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어차피 남편은 카드키로 문을 열기 때문에 상관없었고 시어머니는 이제 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집에 들어올 수 없게 된 겁니다. 며칠 동안은 평화로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단 방문도 없었고 저는 온전히 제 시간과 공간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재택근무도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었고 퇴근 후에는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집을 꾸미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나 봅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화가 난 얼굴로 물었어요. 너 도어락 비밀번호 바꿨어? 그래, 바꿨어. 왜 바꾼 거야? 엄마가 집에 못 들어오신대. 그러려고 바꾼 거야. 어머니가 맨날 허락도 없이 들어오시니까. 야, 그게 뭔 소리야? 엄마가 며느리 챙겨주려고 오시는 건데. 챙겨주는 게 아니라 간섭하시는 거야. 내 물건 마음대로 버리고 내가 하는 일 방해하고 이게 전부 내 사생활을 침해하시는 거라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사생활 침해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가족이라고 해서 경계가 없는 건 아니야. 나한테도 내 공간이 필요해. 어쨌든 비밀번호 다시 알려줘. 엄마가 서운해하시잖아. 싫어. 나는 더 이상 어머님이 함부로 들어오시는 거 원하지 않아.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심하게 다퉜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있다고 했고 저는 남편이 제 입장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결국 남편은 화가 난 채로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며칠 후에 남편은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3박 4일 일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 저는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를 느꼈어요. 시어머니의 방문도 없었고 남편과의 갈등도 없었고 오롯이 저만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남편이 돌아오는 날 완전히 깨졌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현관 앞에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보, 비밀번호가 안 맞는데 또 바꿨어? 아니, 안 바꿨는데. 저는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남편은 짐을 들고 들어오더니 곧장 도어락으로 갔어요. 이거 비밀번호 바꿔야겠다. 왜? 지금 비밀번호 멀쩡한데? 우리 엄마도 알 수 있게 해야지. 우리 이 얘기 또 하는 거야? 좋아, 네가 엄마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그럼 나도 똑같이 할게. 그리고 남편은 정말로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것도 저 몰래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쓰레기를 버리러 잠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려는데 비밀번호가 먹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출근한 후였어요.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여보, 현관 비밀번호 왜 바꾼 거야? 너도 당해봐. 엄마가 얼마나 서운하셨는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집에 못 들어가잖아. 카드키도 없어. 그럼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비밀번호 물어봐. 나는 엄마한테만 알려줬으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정말 내 남편이 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복수하듯 저를 집에서 쫓아낸 거잖아요. 저는 그날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비밀번호를 물어볼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호텔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지하게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혼을 결심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변하지 않을 사람들을 기다리며 제 삶을 낭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분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죠.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열쇠 수리공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도어락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오전 중에 갈 수 있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드려요. 수리공이 도착하기 전 저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서 변호사 사무실 몇 곳에 상담 예약을 넣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2시간 후에 수리공이 도착했다는 말에 집으로 돌아가서 기존 키패드를 철거하고 완전 새로운 제품으로 설치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도 모르게 비밀번호도 새로 설정했죠. 집 안으로 들어서자 남편의 흔적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실 한쪽에 놓인 운동기구, 옷장 가득 걸린 남편의 옷들, 서재에 있는 게임기와 노트북, 침실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남편의 짐들까지 꽉 차 있었죠. 이제 이 공간에 네 자리는 없어. 저는 침착하게 박스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택배용 큰 박스를 여러 개 주문해뒀거든요. 먼저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양복과 셔츠, 바지와 넥타이를 하나하나 꺼내서 박스에 담았어요. 정성스럽게 개어서 넣었습니다. 화가 많이 나긴 했지만 옷을 구겨넣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 사람처럼 유치하게 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양말과 속옷, 운동복까지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화장실에 있던 면도기와 세면도구, 향수도 모두 담았어요. 다음은 서재였습니다. 남편이 아끼는 게임기와 컨트롤러, 노트북, 태블릿, 각종 케이블과 충전기까지 전부 박스에 넣었습니다. 책꽂이에 있던 남편의 책들도 빠짐없이 챙겼어요. 거실로 나와 운동기구를 봤습니다. 덤벨, 요가매트, 폼롤러까지. 무거운 물건들이었지만 저는 하나하나 박스에 담거나 뽁뽁이로 감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총 5개의 큰 박스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택배기사에게 연락해서 시댁 주소로 착불 배송을 신청했어요. 오늘 중으로 배송 가능할까요? 지금 출발하면 내일 도착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택배기사가 박스들을 실어 나르는 동안 저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공간.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만 같은 집이었어요. 침실 옷장을 열어보니 제 옷들만 걸려 있었습니다. 화장대에는 제 화장품만 놓여 있었고요. 거실은 훨씬 넓어 보였습니다.
남편의 운동기구가 차지하고 있던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요. 저는 깨끗해진 집을 보며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퇴근하는데 저녁 뭐 먹을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소파에 앉아서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열리지 않는 소리였어요. 야, 너 마음대로 도어락 바꿨어? 남편의 목소리가 현관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문을 열어줬어요. 남편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오더니 멈춰 섰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거죠. 뭐야, 집이 왜 이래? 뭐가 별로 안 달라졌는데. 남편은 거실을 둘러보더니 자신의 운동기구가 사라진 걸 발견했습니다. 내 운동기구는? 덤벨 어디 갔어? 어머님 댁으로 보냈어. 뭐? 남편은 황급히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내 옷들은? 양복이랑 셔츠 다 어디 갔어? 그것도 어머님 댁으로 다 보냈지. 너 지금 장난해. 남편은 서재로 뛰어갔습니다. 빈 책상과 사라진 게임기를 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내 노트북이랑 게임기는? 이것들 얼마짜리인 줄 알아? 전부 택배로 보냈어, 착불로. 저는 소파에 다시 앉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너 미쳤어?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버려? 버린 게 아니라 보낸 거야. 어머님 댁으로. 내일이면 도착할 거야. 당장 다시 가져와. 싫어. 남편은 화가 나서 소파 앞까지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너 진짜 유치하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유치한 건 누군데? 비밀번호 바꿔서 나 못 들어오게 한 사람이 누구야? 그건 네가 먼저 엄마를 못 들어오게 했잖아. 어머니가 무단으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게 문제였던 거고 나는 내 공간을 지키려고 한 거야. 근데 너는 복수하려고 나를 집에서 쫓아낸 거잖아.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어젯밤 호텔에서 잤어. 내 집에 못 들어가서. 네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잖아. 미안해. 순간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너는 네 엄마 편만 들었고 한 번도 내 편에 서준 적이 없었지.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어요. 네 물건들 시댁으로 보낸 건 복수가 아니야. 이제 너는 이 집에 살 자격이 없다는 뜻이야. 무슨 소리야? 이혼하자. 식탁 위에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너 진심이야? 진심이야. 이혼 서류까지 준비했다고? 이미 변호사 상담도 받았어. 남편은 서류를 집어들더니 구겨버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런 일로 이혼을 한다고? 우리 5년을 함께 했잖아. 5년 동안 나는 계속 참았어. 어머니의 간섭도 너의 무관심도.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남편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너무 늦었어. 어제 당신이 나를 집에서 쫓아냈을 때 나는 깨달았어.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남편은 무릎이 꺾이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저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날 밤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아마 시댁으로 갔을 거예요. 저는 텅 빈 집에서 처음으로 홀로 잠들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집을 나간 후에 이틀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했어요. 이혼 사유와 재산 분할, 절차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부인 명의의 재산이 확실하다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배우자의 귀책 사유도 명확하고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도 차도 모두 제 명이었어요.
정확히는 친정 부모님이 결혼 선물로 마련해 주신 거였지만 명의는 처음부터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저녁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길래 문을 열어줬어요. 남편은 핏기 없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남편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마치 남의 집에 온 것처럼 어색해 보였어요. 여기 앉아. 저는 소파를 가리켰고 남편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생각 좀 했어. 우리 정말 이혼해야 하는 거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는 없어. 내가 진짜 이번엔 달라질게.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몇 번째 달라질 게야? 지난 몇 달 동안 당신이 그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알아? 이번엔 진짜야. 엄마한테도 확실하게 말할게. 앞으로 우리 집에 함부로 오지 말라고. 그건 이미 늦었어. 당신은 나보다 항상 어머니 편이었어. 그게 가장 큰 문제야.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잠시 후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외로우셔서 그랬던 것 같아. 아빠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사시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또 시어머니를 두둔하는군요. 어머님이 혼자라 힘드신 건 이해해. 하지만 그게 남의 사생활을 침해할 이유가 될 수는 없잖아. 며느리 화장품 버리고 욕실까지 침범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건 엄마가 좀 심했던 것 같아. 좀 심한 정도가 아니야. 명백하게 선을 넘는 행동이었어.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새 이혼 서류를 집어서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온 김에 이거 서명해줘. 진짜 끝까지 가려고? 나는 이미 결심했어. 남편은 서류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없이 어떻게 살려고 그래?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아니, 더 잘 살 것 같아. 집은 어떻게 하려고? 재산 분할하려면 이 집 팔아야 해.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분할받을 게 뭐가 있는데. 이 집도 반은 내 거잖아. 우리가 같이 살던 집인데.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이 내 명의로 사주신 거야. 결혼 전부터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차도 마찬가지고.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나는 당신은 주장할 만한 재산이 없어. 오히려 내가 양보해서 당신 개인 물건들 돌려준 거야. 이럴 수가. 남편은 비로소 자신의 처지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이 집이 마치 자기 것인 양 굴었지만 법적으로는 제 재산이었던 거죠. 너무 오래 참고 견뎠어. 어머니 때문에 시작됐지만 결정적으로 이혼을 만든 건 너야. 비밀번호 바꿔서 나를 집에서 쫓아낸 그날 나는 확신했어.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해? 시댁으로 가면 되잖아. 당신 짐은 이미 다 거기 있고. 정말 다시 생각할 여지가 없어?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집어들더니 펜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서류에 남편의 서명이 적히는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슬프지도 후회스럽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고마워. 저는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혹시 나중에라도 후회하면 후회 안 해 절대로.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5년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죠. 이혼 서류에 서명을 받은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였어요. 협의 이혼이니 빠르면 한 달 안에 마무리될 겁니다. 재산 분할 문제도 없고 자녀도 없으니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게 끌지 않아도 된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을 조용히 지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고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 나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끊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우리 아들이 집에 와서 계속 술만 먹으면서 울고 있어. 너희들 이혼한다면서?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네, 이혼하기로 했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모르시는 걸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하시는 걸까요? 어머니가 우리 집에 무단으로 드나드신 것 때문이에요. 그게 이혼 사유가 돼? 내가 너 챙겨주려고 한 건데. 챙겨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 사생활을 침해하신 거예요. 제 물건을 버리고 욕실까지 침범하시고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시고. 그건 내가 좀 심했지. 그래도 이혼까지는. 시어머니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어요.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이제 어머님과 저는 남이 될 거예요. 더 이상 며느리도 아니고요.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아들이 너무 힘들어해. 저는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선을 넘지 않으셨다면, 남편이 제 편을 한 번이라도 들어줬다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예요. 이제 와서 후회하셔도 소용없어요.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이틀 후에 이번에는 남편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길래 나가보니 남편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정말이야.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했어요. 당신은 잘 살 거야. 어머니 모시고 살면 되잖아. 집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나는 더 이상 관심 없어. 그러면 재산 분할이라도 조금만 해주면 안 돼? 나도 5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돈 이야기를 꺼내는군요. 법적으로 당신이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 변호사한테 물어봐. 이 집도 차도 전부 혼인 전 재산이야. 게다가 이혼 사유가 당신 쪽에 있으니까 위자료 청구도 힘들 거야.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진 상태로 힘없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정말 다시 돌아올 생각 없어? 없어. 절대로.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동정심도 미안함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쯤 지났을 때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다는 내용이었어요. 남편도 응하겠다고 했다더군요. 법원에 갔던 날 남편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오셨더라고요.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다가오려 하자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여기는 법원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조정 과정은 순조로웠습니다. 남편은 재산 분할을 포기했고 저는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어요. 양쪽 모두 빠른 이혼을 원했으니까요. 조정이 끝나고 나올 때 시어머니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너 정말 이렇게 끝내도 좋아?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시어머니는 울먹이셨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살 거예요. 어머니와 오빠도 잘 사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지나쳐서 걸어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에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집안을 전부 제 취향대로 다시 꾸몄어요. 거실에 있던 무거운 가구들을 밝은 색으로 바꾸고 침실에는 제가 좋아하는 향초를 놓았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을 초대해서 집에서 파티를 열었어요.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실까봐 항상 조마조마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일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재택근무를 할 때도 방해받지 않았고 제 페이스대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어요.
가끔 남편 생각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만약 그때 참고 계속 살았더라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불행했을 겁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 살면서 정작 나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제 물건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제가 원하는 색의 립스틱을 바를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 수 있고 제가 선택한 방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에요.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의 삶의 주인은 언제나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저는 행복합니다. 진심으로요. 현재 평범한 인생을 다시 한번 꿈꾸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20대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나만의 집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제 힘으로 번 돈으로 제 이름이 적힌 집을 갖는 것, 그게 저한테는 결혼보다 먼저였고 독립과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월급을 받으면 저축부터 했고 청약 통장도 매달 넣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할 때도 백화점에 옷 사러 가자고 할 때도 참았어요. 나중에 내 집에서 편하게 쉴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그렇게 몇 년을 버티고 나서 드디어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당첨 문자를 받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요. 집은 작았지만 제 이름으로 된 첫 공간이었고 저한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여유는 없었지만 안정된 삶이었어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제 집에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 틀고 제가 원하는 대로 꾸미고 그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때까진 결혼은 제 계획에 없었어요. 아니, 필수가 아니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네요. 그런데 얼마 후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자기한테 집이 있다고? 진짜? 그는 제가 집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신기하다는 듯 계속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벌써 집을 샀어? 대단한데? 정말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의 반응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제가 노력한 것을 알아봐주는 사람,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결혼 이야기를 자주 꺼냈어요. 우리 내년 초에 결혼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네가 이미 집도 있으니까 부담도 없고 빨리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잖아. 당시 저는 그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저를 사랑해서 빨리 함께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그의 진심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예비 시댁을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냉기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환영하는 표정이 아니라 어딘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어서 와요. 앉아요.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밝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들이 데려온다고 해서. 근데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전문대 나왔습니다. 전문대? 아, 그래요. 혹시 부모가 제대로 지원 못한 거 아닌가 싶네.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사실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시며 저를 정말 열심히 키워주셨거든요. 제가 전문대를 선택한 건 빨리 취업해서 독립하고 싶었기 때문이지 절대 집안 형편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 뭐 요즘은 다들 그렇게들 하니까. 그나저나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아, 장사. 그래, 뭐 열심히 사시겠네. 근데 부모 덕이 없으면 자식이 고생한다는 말도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나 싶었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을 모욕당한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예비 며느리로서 첫인상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시댁을 나오면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하신 말씀들이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뭐가? 우리 엄마 원래 그래. 그냥 직설적인 거야. 나쁜 뜻은 없어. 그래도 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엄마가 너한테 관심 있어서 물어본 거야. 곧 익숙해질 거야. 저는 일단 그 말을 믿으려 했어요. 처음부터 좋은 관계를 기대하는 건 무리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불편한 시작이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 작은 균열이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거대한 파열로 이어질 거라는 사실을요.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 저는 작은 설렘을 품고 있었어요. 제 집을 어떻게 신혼집으로 꾸밀지, 어떤 가구를 드릴지, 어떤 그릇과 이불을 고를지, 그런 상상들이 즐거웠습니다. 결혼 준비가 힘들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제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혼 준비는 제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시어머니의 취향에 맞춰 흘러갔거든요. 혼수는 우리가 해줄게. 네가 집은 있다고 했으니까 살림은 우리가 책임지는 거야. 처음엔 마냥 고맙게 들렸어요. 부담을 덜어주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주도권을 넘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와 함께 가구를 보러 갔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소파를 골랐습니다.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딱 보시더니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이게 뭐야? 너 가구 보는 눈이 없구나. 이런 건 금방 질려. 어머님, 저는 이게 좋은데요. 아니야, 이건 안 돼. 이거 봐. 이게 훨씬 고급스럽고 오래 쓸 수 있어. 내가 20년 쓸 물건 골라줄게. 그렇게 시어머니가 고르신 소파가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취향과는 전혀 맞지 않는 무겁고 화려한 디자인이었어요. 식탁도 침대도 커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뭘 고르면 그건 싸 보여. 그건 유행 지난 거야. 네가 뭘 알아? 라는 말만 돌아왔어요. 결국 신혼살림에 대한 제 로망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남자친구에게 말했어요. 자기, 그래도 우리 집인데 내 의견도 좀 반영됐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가 좋은 걸로 해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게 아니라 나도 고르고 싶은 게 있단 말이야.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그냥 맞춰줘. 엄마는 너무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악의는 없어. 남편은 중재는커녕 항상 저한테 이해하라고만 했어요. 그의 태도는 점점 무기력해 보였고 그 사이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가족 간의 조화와 평화를 위해서라도 제가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친정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희 시댁에서 혼수를 해주신다며? 그럼 우리도 가전제품 몇 가지라도 좀 더 좋은 걸로 준비해야겠네. 체면이 있어야지. 엄마, 괜찮아. 이미 다 준비됐어. 아니야. 너 시집 갈 때 빈손으로 보낼 순 없어. 냉장고랑 세탁기, 공기청정기 정도는 우리가 사줄게. 친정에서도 제 체면을 생각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모님 돈으로 가전제품을 더 샀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에 뒀냐면 제 집이 아니라 시어머니 집이었어요. 어머님 댁 냉장고 오래되셨다면서요? 이거 쓰세요. 그래? 고맙네. 우리 며느리 효자네. 저는 그게 당연한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혼수를 챙겨주셨으니 친정에서도 뭔가 보답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제 배려를 전혀 고마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게 당연하다는 듯, 아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 며느리니까 그 정도는 해야 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집이라는 표현 대신 항상 우리 아들 집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대망의 결혼 전날 시어머니가 제 집에 오셨어요.
내일 결혼인데 집 정리 좀 해놔야지. 내가 와서 정리해줄게. 어머님 괜찮습니다. 제가 이미 다 했어요. 아니야, 네가 한 거 보니까 엉망이더라.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할게. 그렇게 시어머니는 제가 정리해 놓은 집을 다시 뒤엎으셨어요. 제 물건들을 이리저리 옮기시고 제 옷장 안까지 들여다보시며 이건 왜 여기 있어? 이건 버려야겠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며 지켜보고 있었고 속으로는 이미 불편함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내 집인데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까? 왜 내 물건을 남이 함부로 만지는 걸까? 이 집은 분명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인데 왜 점점 내 공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까? 신혼집은 점점 제 공간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연장선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저는 거울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괜찮아. 결혼하면 달라질 거야. 지금은 준비 과정이니까 좀 예민한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이 작은 신호들이 나중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를요. 그래도 저는 믿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결혼 후 신혼집은 저와 남편만의 공간이 되어야 했어요.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TV를 보고, 함께 잠드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그게 제가 결혼해서 기대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 전화를 하셨습니다. 일어났니? 오늘 점심 뭐 먹을 거야? 내가 반찬 좀 갖다 줄게. 괜찮아요. 제가 준비할게요. 아니야. 어제 돌아와서 피곤할 텐데 요리할 시간 있겠어? 내가 갖다 줄게. 비밀번호 뭐야? 그렇게 얼떨결에 시어머니는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게 되셨어요. 처음엔 가끔 반찬을 갖다 주시는 정도였습니다.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방문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집에 없을 때도 들어오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거실 소파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옮긴 거지? 남편에게 물었더니 태연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아, 엄마가 오셨어. 소파 위치가 동선에 안 좋다고 바꾸셨대. 그걸 왜 허락도 없이? 뭐 어때? 엄마가 더 좋게 해주신 건데. 남편의 반응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제가 정리해놓은 주방 서랍이 뒤죽박죽 바뀌어 있고 제가 산 그릇들은 찬장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대신 시어머니가 사오신 그릇들이 제일 앞에 놓여 있었죠. 그리고 메모지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그릇은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자주 쓰는 것부터 앞에 놔야지. 살림을 어떻게 배웠니? 저는 그 메모지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 집인데 제가 제 방식대로 정리하면 안 되는 건가요? 왜 제가 없는 사이에 본인 집처럼 들어와서 이러는 걸까 싶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다시 말했어요. 이번엔 좀 더 단호하게 말이죠. 여보, 어머님이 우리 없을 때 집에 들어오시는 거 좀 말씀드려줘. 불편해. 엄마가 도와주려는 거잖아.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예민한 게 아니라 내 공간인데 허락도 없이 들어오시는 게 불편하다고. 좀만 이해해줘. 우리 엄마는 아기가 없어. 그냥 우리 잘 살라고 그러시는 거야. 남편은 끝까지 시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저는 제 집에서조차 편안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올 때마다 오늘은 또 뭐가 바뀌어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먼저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그릇 세트가 사라졌습니다. 이거 어디 갔어? 분명 여기 있었는데. 남편에게 물었더니 또 그 대답이 돌아왔어요. 아, 엄마가 오래된 거라고 버리셨대. 대신 새 거 사오셨어. 뭐? 그거 우리 엄마가 주신 건데. 낡았잖아. 엄마가 더 좋은 걸로 사주셨으니까 그거 쓰면 되지. 저는 그 순간 폭발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남편과 소리 지르고 싸우면 결국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제 집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건 제 최소한의 경계였고 제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비밀번호가 왜 안 돼? 어머님, 제가 바꿨어요. 뭐? 네가 감히 우리 아들 집 비밀번호를 바꿔?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님, 저희 집이에요. 무단으로 들어오시는 건 불편합니다. 무단? 엄마가 아들 집에 가는데 무슨 무단이야? 당장 비밀번호 알려줘라.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한테서 바로 연락이 왔어요. 야, 너 미쳤어? 왜 엄마 기분을 상하게 해? 나는 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을 뿐이야. 엄마가 얼마나 화나셨는지 알아? 당장 사과하고 비밀번호 알려드려. 아니, 그냥 내가 알려드려야겠다. 싫어. 절대로 안 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족끼리 이럴 거야? 남편은 끝까지 저를 탓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주말에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하루 집을 비웠습니다. 부모님 댁에서 편하게 쉬고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안이 텅 비어 있었어요. 소파와 식탁, 냉장고, 세탁기와 TV, 거의 모든 가구와 가전이 사라졌습니다. 뭐야, 이게 대체? 급하게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집에 도둑 들었어. 가구가 다 없어졌어. 아, 그거 엄마가 가져가셨어. 뭐? 엄마가 사주신 거니까 가져가신 거야. 네가 비밀번호 바꿔서 기분 상하셨잖아. 그게 말이 돼? 이미 우리 집에 들인 물건인데. 엄마 돈으로 산 거니까 엄마 거지. 어쩔 수 없어.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무단 침입이고 절도나 다름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걸 방관했어요. 그날 밤 저는 텅 빈 거실 바닥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지속할 수 없다고. 이 사람들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요. 저는 그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뒤 저는 처음으로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결심을 하고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 집 가구 언제 다시 갖다 놓을 거야? 그건 엄마가 결정하실 문제야. 무슨 소리야? 우리 집 물건이잖아. 엄마가 사준 거니까 엄마 거지. 네가 비밀번호 바꿔서 화나신 거잖아. 네가 먼저 사과해. 내가 왜 사과를 해? 내 집에 무단 출입한 건 어머님이잖아. 엄마는 우리 도와주려고 하신 건데 내가 너무 심하게 나간 거야.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과해. 이 사람한테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이 사람은 끝까지 저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저는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이삿짐 센터에 전화했어요. 시댁에 있는 제 물건들 좀 빼오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언제 방문하시겠어요? 내일 오전에 갈게요. 빨리 처리하고 싶어서요. 저는 시어머니 댁에 제가 사드렸던 고가의 가전제품들을 떠올렸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공기청정기. 모두 제 돈으로 산 것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아침에 문화센터 가시는 시간을 계산해서 집에 안 계실 때를 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삿짐 센터 기사님들과 함께 시댁으로 갔어요. 남편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막을 게 뻔했으니까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역시나 아무도 없었어요. 기사님, 빨리 옮겨주세요. 냉장고와 세탁기, 공기청정기, 제가 사드렸던 모든 가전을 다시 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집에서 남편의 짐도 정리했어요. 옷과 신발, 책과 개인 물건들을 하나하나 박스에 담아서 시댁 앞에 놓고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혼하자. 당신 짐은 시댁 앞에 놓고 왔어. 더 이상 연락하지 마. 그리고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집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계셨어요. 야, 문 열어. 당장 문 열어. 저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네가 우리 집 물건 훔쳐간 거 모르는 척이야? 당장 문 열어. 제 돈으로 산 제 물건을 가져온 것뿐이에요.
도둑질이야. 이건 경찰 부를 거야. 당장 문 열라고. 경찰 부르세요. 저도 신고할 게 있으니까요. 무단 침입, 절도죄로요. 뭐? 네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어머님이 제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가구를 가져가신 것도 범죄예요. 증거 다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다시 소리를 질렀어요. 너 같은 전문대 나온 애는 원래 안 받으려고 했어. 그나마 집이라도 있어서 받아준 건데 이게 무슨 배은망덕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결국 처음부터 저는 사람이 아니라 집이었던 거죠. 제 인격과 노력, 제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받아주셨다고요? 제가 부탁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남남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화벨이 계속 울렸어요. 시어머니, 남편, 시댁 친척들 모두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시어머니한테서 온 전화를 받았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고 그러냐? 어머님이 제 인생을 먼저 망치셨잖아요. 뭐? 우리가 언제 너 인생을 망쳤어? 오히려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주셨다고요? 제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고 제 물건을 버리고 제 의견은 무시하고 그게 잘해주신 거예요? 그건 다 너 잘 되라고 한 거야. 네가 살림을 너무 못해서 내가 도와준 거잖아. 도움은 상대방이 원할 때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들이대는 건 침범이에요. 네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를 해. 너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역시 전문대 나온 애들은 달라. 부모가 제대로 못 가르쳤나 봐. 그 순간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저기요, 다시는 저희 부모님 입에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제 학력 가지고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제 힘으로 집을 마련했고 제 인생 당당하게 살아왔어요. 어머님한테 무시당할 이유 없습니다. 뭐? 네가 지금 나한테? 이제 남남이에요. 이혼 서류 보낼 테니 서명하세요. 안 하시면 법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무시당하고 침범당하고 짓밟혔던 모든 시간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을 지킬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싸움을 보다 확실하게 법적으로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상담 받고 싶어서 왔어요. 변호사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어떤 상황이신가요?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단 출입, 물건을 임의로 치우고 버린 일, 제 집 가구를 빼간 일과 남편의 일관된 방관, 그리고 학력과 집 때문에 무시당했던 모든 순간들까지요. 변호사님은 메모를 하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혹시 증거 자료가 있으신가요? 네,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집 출입 기록 사진까지 다 있어요. 잘하셨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과 위자료 청구도 함께 하시겠어요? 네, 제대로 끝내고 싶어요. 변호사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상대방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드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미 각오했어요.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출입한 날짜와 시간, 무단으로 바꾼 물건들의 사진,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 시어머니와의 통화 녹음, 모든 걸 정리해서 변호사님께 제출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남편에게 내용 증명과 정식 이혼소송 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그걸 받은 남편한테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진심이야? 진짜로 소송까지 할 거야? 맞아, 진심이야. 이혼은 그렇다 쳐도 왜 소송을 해? 그냥 협의 이혼하면 되잖아. 당신이 협의할 사람처럼 보여? 어머님이 협의하실 것 같아? 엄마는 상관없잖아. 우리 둘 문제인데. 우리 둘 문제가 아니었잖아. 처음부터 당신과 어머님 그리고 나, 이 셋의 문제였어.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법적으로 싸우겠다는 거잖아.
당신들이 먼저 내 삶을 법적으로 침범했잖아. 나는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뿐이야. 남편과의 전화를 끊고 나서 시어머니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소송이라니? 이게 뭐야? 너 진짜 미쳤어? 저는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 가족끼리 무슨 법이야? 당장 취하해. 안 됩니다. 이미 진행 중이에요. 너 이러다가 너만 손해야? 우리는 변호사도 좋은데 쓸 거고 너는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어.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예요. 네가 후회할 거야? 우리한테 덤빈 걸.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먼저 후회하실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마주쳤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겨우 이런 걸로 소송을 해? 참 한심하네. 하지만 잠시 후 저희 측 변호사님이 제출한 자료들을 보고 나서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게 뭐예요? 이 사진들은 어디서 난 거고 녹음은 또 뭐예요? 모두 사실 그대로입니다. 부인하실 건가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대화 녹음을 듣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내가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었어.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중요하죠. 결국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됐어요.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후에 시어머니의 무단 출입과 사적 공간 침해, 정신적 피해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길지 않은 시간에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 및 위자료를 지급할 것. 법정에서 판결문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억울했던 시간, 참았던 감정, 무시당했던 순간들이 모두 인정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남편이 제게 다가왔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있었잖아. 제발 한 번만 더. 당신은 그때마다 어머님 편을 들었어.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았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나도 엄마 사이에서 힘들었어. 그건 당신 문제야. 남편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멀리서 저를 노려보고 계셨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결국 법원에서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됐습니다. 저는 그 집안과 완전히 법적으로 분리되었고 다시는 그들과 엮일 일이 없게 되었죠. 법원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제 인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죠. 힘들었지만 처음부터 법대로 끝을 낸 건 정말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당하게 제 권리를 찾았고 제가 받은 상처를 인정받았어요.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제 집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을 거예요.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야? 집 청소는 했어? 내가 반찬 갖다 줄게. 하지만 이제 그런 전화는 없었어요. 아무도 저를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제 공간에 함부로 들어오지 않아요. 이 평온함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제 집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만큼이나 소중한지 다시 느끼고 있어요. 가끔 문득 결혼 생활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왜 그렇게까지 참았을까? 왜 더 빨리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까? 후회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분노는 사라졌고 오히려 후련함이 남았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관계를 끊어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친구가 놀러 왔어요. 야, 너 요즘 표정 되게 밝아졌다? 이혼하고 오히려 더 좋아 보여. 나도 그렇게 느껴. 힘들지 않아? 혼자 사는 거. 전혀. 오히려 이게 편해.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잖아. 그래도 외롭지 않아?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외로움. 그게 뭔지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외롭다는 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게 아니더라.
사람들 속에 있는데도 이해받지 못할 때 그게 진짜 외로운 거야. 나는 지금보다 결혼했을 때가 훨씬 외로웠어. 제 말에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도 이혼도 모두 제 선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랑한다고 믿었고 함께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관계가 저를 지우고 제 경계를 무너뜨리고 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주저없이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잘못된 관계를 끊는 것도 용기였고 제 인생을 지키는 것도 용기였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제 인생을 회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관계든 침범하지 않는 경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 저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싫은 소리 들을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 목소리를 내는 게 무례한 게 아니라 저를 지키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요즘 저는 다시 제 일상을 즐기고 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제가 먹고 싶은 걸 해먹고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봅니다. 주말엔 친구들을 만나거나 혼자 카페에 앉아서 책을 읽어요. 가끔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뒹굴기도 하죠. 이 모든 게 제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누구한테 눈치 보지 않고 누구한테 허락받지 않고 오롯이 제가 결정하는 삶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잃어봤던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혼 후에 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삶이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저를 아끼는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경계를 지켜주는 관계 말입니다. 그런 관계만 제 인생에 남기려고 해요. 결혼이 다시 하고 싶어질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는 내가 집이 있어서 결혼할 나이가 됐어서 당장 혼자라 외로워서 같은 이유로 결혼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겁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과 잘못된 관계를 끊는 것도 용기라는 것을요.